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365 시간의 아이디어 소스는 미국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전 세계 벤처의 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한 브랜드들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실리콘밸리에 있죠. 지금 페이스북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 거의 웬만해선 다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한때 막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내거나 거기에서 실리콘밸리 문화를 막 접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라가서 뭐 예를 들어 강남 테헤란로변에 처음 시작된다거나, 지금은 이제 벤처밸리나 뭐 여러 판교밸리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생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곳들이 이렇게 실리콘밸리화 돼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죠. 실리콘밸리다라고 하면 굉장히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실리콘밸리가 있다는 말에 제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동대문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동기화가 되는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생태계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Y 콤비네이터 공동 창업자인 폴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폴 그레이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성장 과정을 다 보고 저거 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폴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2006년도에 글을 써서, 그때 실리콘밸리의 비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딜레마가 무언가 새로운 뭐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당시는 전부 IT라고 하는 곳에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성공 모델을 끌어서 지금의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성장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국 나라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매칭시켜서 성공 모델을 만들까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모델링을 먼저 삼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있는 무슨 밸리, 어떤 단지, 뭐 이런 기업 단지, IT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걸 구성해서 여기에 뭐 지원은 어떻게 하고 뭐 세금은 어떻고 저거 저쩌고 뭐 이렇게 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폴 그레이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건물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 build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건물은 본질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이 실제로 스티브 잡스하고 어, 워즈니악인가요? 워즈니악이 같이 저기 했을 때는 창고에서 했었거든요. 차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제로 구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휴렛 패커드 제조업체 휴렛 패커드도 창고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물의 하나의 일체형 내지는 독립형으로 창고들이 별도로 다 있었잖아요. 결론은 그게 사무실 아닙니까? 다만 용도가 그게 차고 내지는 창고였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외형에 따라서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하시면 막 기술단지 만들고 무슨 혁신단지 만들고,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그 밖에 있는 기업들은 혁신적이지 않은지 궁금할 정도죠. 옛날에 제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데는 벤처기업이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데는 벤처기업이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뭐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없는 데는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벤처라고 하는 것은
리치 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리스크도 크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정예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를 말하는 거지, 꼭 벤처기업을 인증서가 있어야지 벤처기업이고 그게 없으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술단지가 뭐 만들어져서 지자체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편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래야지만 기술 혁신 기업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도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단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글의 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나 워즈니악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더 중시 여긴다는 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료가 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폴 그레이엄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관료가 끼면 코믹이 된다. 코믹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정부기관들이 끼면 정부기관은 다른 정부기관들하고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정부기관들하고의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승화시켜주는 것의 지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쟁 체제를 가지고 뭔가 매번 평가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초기의 시작은 같았어도 달라지더라는 얘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서 많은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영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젊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젊은 문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좋아하기보다는 조그만 데도 그런 데들을 더 선호하고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답니다. 이 폴 그레이엄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네 가지와 가장 알맞은 데가 동대문 패션 단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동대문에서 이제 히트시킨 데들이 몇 군데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라는 분이 하신다는데 2005년에 22살 때부터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인터넷에 팔았대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 큰 옷들 빅사이즈 옷 팔았던 그 분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있긴 한데 뭐 좌우지간 그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대문에서 그렇게 옷을 팔았던 이분이 프랑스의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사에 4천억 원에 이 회사를 팔 수 있게끔 인수합병이 되는 모양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닝구의 이정민 대표라고 하는 분은 동대문에서 레깅스 딱 붙는 옷, 그 옷을 떼다가 전국 곳곳을 돌면서 노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회원수만 135만 명이 넘고 하루 주문량이 1만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백화점에도 진출했죠. 홈쇼핑에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링크샵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코다일이라든지 올리비아 하슬러 이 브랜드가 나온 게 형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바지 브랜드 뱅뱅, 옛날에 강남에 뱅뱅 사거리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아웃도어 브랜드 그 소 있는 블랙야크, 이것도 동대문의 한 귀퉁이에서 옷을 만들어 팔면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건물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였죠. 그 동대문은 조그만 곳에서 재봉틀 몇 대 갖고 만들었던 회사들이 다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의 최병호 회장님은 광장시장에서 한 평 남짓한 곳에서 바지를 만들었고, 뱅뱅의 권종렬 회장님은 평화시장에 3평짜리에서 재봉틀 3대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서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죠. 조그맣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동대문 가보시면 아시지만 원단, 부자재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서 그 가까운 거리들이 있어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관료가 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동대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이 만들어진 거지 관료들이 뭐 만들어가고 동대문 구에서 이렇게 만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동대문 의류 쇼핑타운은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긴 동대문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있다 그러면 대학 병원은 있죠. 더 가면 있겠죠. 더 가면 있겠지만 그건 좀 뭐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동대문에는 고수들이 많았죠. 옷을 만들거나 부품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렇게 신규 디자이너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죠. 지금도 동대문에 젊으신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벽에 샵을 열고 자기가 만든 디자이너 옷을 판매하고 이런 것을 계속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젊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대문은 잠들지 않죠. 예, 그래서 동대문은 외국인들이나 이런데 새벽까지도 그것이 쇼핑이 되고 물건이 판매되고 밤낮이 바뀌어 있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동대문을 한번 보고 이것이 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게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죠. 자라다든지 뭐 H&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주 유명 디자이너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걸 빨리빨리 제품을 생산해서 소량으로 다량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현재의 저거죠. 실질적으로 동대문과 실리콘밸리가 가깝다고 하니까 전 실리콘밸리를 가보려고 했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대문 가봤으니까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폴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어떤 몇 가지 경험에서 나온 성장에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동대문이 실리콘밸리와 비슷하다라는 의류를 파는 전문몰이고 IT를 생성하는 저거지만 하다못해 아마존이 그 유통 물류를 하고 있지만 IT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난닝구라든지 스타일란다가 IT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어, 한국의 의류를 파는 게 전 세계로 이렇게 팔리기 위해서 뭔가의 IT가 접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좀 더 혁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중국의 핀투어터처럼 뭔가 할 수 있으면 전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발상적인 것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시고 저하고 1대1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컨TV 검색하셔서 친구 맺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